토끼를 지켜라. 토끼가 거의 모든 것에서 번성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의 토끼 집단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스페인 사람들은 토끼를 없애려 하기보다 지키려고 한다. 스페인 토끼는 유로 토끼여서 점액종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토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야생 토끼를 통제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유럽인들의 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12세기에 북아프리카에 의해서 토끼를 수입해오기 전까지 영국에는 토끼가 없었다. 유럽에서 토끼의 개체수는 온전하고 안정적이었는데 20세기 초반에 농경 방식이 바뀌면서 갑자기 치솟았다. 그래서 토끼가 심각한 유해 동물이 되었고 농부들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미생물 세계는 아직도 탐험할 곳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미생물들의 끊임없는 활동이 우리 존재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 책을 읽어보라. 여러분은 미생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이드와 함께 있는 셈이다. 이 훌륭한 임원사는 내가 가이드를 맡기고 싶은 최고의 인물이 쓴 것이다. 존 잉그럽은 수십 년 전부터 열정적으로 미생물 세계를 관찰해왔다. 그는 뛰어난 학자로서 미생물의 활동을 탐색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권의 주요 미생물 관련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의 자연주의자이자 작가로서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의 경이로움으로 여러분을 매혹시킬 이야기로 탄생하였다. 존 잉그런이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마쳤을 때 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영광스럽게도 그와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는 특유한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강국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나에게 위대한 미생물에 대한 세계를 더 탐험해보고 싶은 욕망을 일깨워주었다. 그와 만난 이후 나는 운 좋게도 이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큰 행운은 그가 나의 우상이자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분에게 그 수십 가지 미생물의 모습을 보여줄 이 모험담을 먼저 읽으면서 나는 연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다. 이는 위대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이 놀라운 모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생물학회 회장 로베르토 콜터. 이런 분들이 있었군요. 예. 예. 네, 나왔어. 네, 나와 있어. 예, 서울에 왔어. 예. 그리고 어디 뭐 이제 뭐라 어디요? 누나 어땠어요? 근데 왜 전화 안 받아? 피곤했던가 봐. 피곤했지? 뭐 그랬군. 어쨌든 뭐 그렇게 하지. 해도 하고 문자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저 천연으로 해서 그 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독소가 있다는 거니까 빼내고 먹고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내가 여기 이제 행사에 1시 행사가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행사 마치면 한 3시, 4시 되겠네. 성인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성북 지역. 그래요. 그래요. 아침에 일찍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요. 주변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은 끝없는 싸움이다.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병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인간의 면역결핍 바이러스 1로 인해서 걸리는 에이즈는 1970년경에 미국에서 출현했다. 사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전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2003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댕기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원도종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H5N1 조류 인플루엔자는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가해자이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백신을 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러스의 취약한 모든 세포 생물체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세포 미생물의 대다수는 환경적으로 유익하다. 몇몇은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세포 미생물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우리나라 다른 생물체에 해를 입힌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없다 해도 우리는 이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입히는 피해는 다양하다. 또 다른 노벨 수상자인 피터 웨드워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으로 유해한 성격을 강조하여 안 좋은 소식을 묘사한 바가 있다.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은이 존 잉그럼은 평생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고 자연주의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이렇게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옮기니 짐지원 서울화학생물공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해서 이렇게 강사를 시작하신 분이 책을 기록했어요. 미생물에 대한 모든 것이 바이러스 pH를 만드는 상급적인 공정은 특히 매력적이다. 탄소 공급원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다. 유기질 알칼리겐에서 유트로푸스가 수소의 산화 반응인 무기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물론 알칼리 유트로푸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공정을 가동하는 비용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제작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다. 석유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무시한다면 말이다. 어쨌든 석유값과 환경 정화 비용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미생물 플라스틱의 미래가 있다. 미생물 플라스틱이 어쩌면 언젠가는 외딴 해변에서 병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탄소 순환은 인간의 다른 활동에 여전히 균형은 맞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참 긍정적이네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다. 적대적이거나 친절하거나 이것은 적대적이거나 친절하거나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우리 인간은 이 균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중대한 생태학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다량의 탄소를 태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보유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킬 수 없는 플라스틱 같은 탄소 포함 물질을 만들어서 특수한 형태로 탄소를 잡아두기에 이르렀다. 이런 행위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는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플라스틱의 운명은 지구의 탄소 순환을 인간이 망가뜨려온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잠재적인 활용에 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 소재이다. 바다의 플라스틱 대륙. 대부분의 해변에는 다른 수많은 곳들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의 흔적들, 주로 플라스틱 통이 널려 있다. 사실 해변을 걸으면 플라스틱 한두 개를 마주치지 않기는 힘들다. 해변을 불행히도 우리 해변에 마주치는 플라스틱 때문에 점점 빠르게 지구에 쌓여가고 있다. 등등등등 엄청난 것들이 쓰레기로 미생물의 공격에 강한 내성, 이것을 널리 사용한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다. 이 세제가 하수 처리 공장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나와서 유출물을 받아들인 강과 바다에 광범위하게 보이지 않게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품을 만들었다. 물론 처리 공장에서도 거품이 생겼다. 미생물 무리수를 역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상당히 쉬웠다.
가지가 달린 탄소 사슬 대신에 직선형 사슬 구조로 만들자 특정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지 달린 사슬 구조의 세제를 대체하면서 하수 처리 공장의 미생물이 이들을 분해하여 거품 발생이 멈추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환경적인 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알듯이 우리 몸은 여분의 특수한 지방 저장 세포에 의해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한다. 저장. 놀랍게도 pH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을 굉장히 이런 연구가 되어주면 좋겠네. 플라스틱은 최근 인간이 만들어 환경에 던진 물건이다. 몇몇 미생물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게 진화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수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생명체의 가장 풍부한 원소는 탄소이다. 유기화합물의 뼈대를 구성하고 지구상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의미한다. 탄소도 질소나 황처럼 대기 저장고를 통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순환한다. 탄소 순환의 주된 경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채우는 것이다. 독립영양 세균, 즉 세균. 자, 이 장에서 우리는 자연계에 만연하는 황의 변화를 보았다. 질소처럼 황 역시 대부분 순환된다. 황의 순환, 탄소를 순환시키는 미생물, 버려진 금강의 하류, 다양한 색상에 묘하게 아름답고 대단히 눈에 잘 띄는 미생물을 이것은 다행히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붉은스러운 오렌지색을 띄어서 황색 소년이라고도 하는데 이 현상은 광선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미생물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문제의 미생물은 아나목소 박테리아처럼 무기화합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살아가는데 이 화합물은 환원된 황화합물이고 대사 전구체의 공급원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환원된 황을 산화시킬 때 바닷가의 황덤이 텍사스와 루지애나만 연안에는 한때 밝은 노란의 커다란 황더미가 있었다. 크기는 수백 미터에 달했다. 이 안에 있는 거의 순수한 황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것이며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 폐렴기 때 형성된 것이다. 이 황이 원래 잠들어 있던 곳에서 나와 거대한 무리를 이룬 미생물적인 반응은 오늘날에 계속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황원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황더미 자체는 텍사스만 연안에서 거의 다 없어졌다. 이 황더미들은 황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휘발유, 가스, 석유를 제거하는 시설 근처에 있는 비슷한 더미들로 바뀌었다. 황이 불에 타면 황산으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더미 중에서 가장 큰 것 몇 개가 다량의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캐나다 엘버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하의 황태적물은 이 장에서 본 흑해나 강선 겨울과의 무기호흡 박테리아와 동일한 황산염 환원균이 만든 것이다. 이들이 황산염을 환원시킨 데 사용하는 유기 영양분은 대체로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로부터 나왔다. 황산염은 퇴적층을 뚫고 지나가는 바닷물이 공급해진다. 하지만 황산염 환원균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최정산물로 황산이 아니라 황화수소를 만든다. 사실 황은 황산염이 황화수소로 환원되는 경로에 걸쳐서 있는 중간 물질조차 아니다. 퇴적층의 황은 이 지역의 풍부한 염으로 된 도움층 아래 황화수소가 붙잡혀 있으면서 비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으로 천천히 산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황화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황화물이 나온다. 이 가스를 뒷받침하듯이 황태적물은 염으로 된 도움층 아래에서 발견이 된다. 이 황태적물을 미생물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자연계의 황은 4가지 독립원소의 혼합물이다. 독립원소란 서로 다른 원자량을 가진 원소를 말한다. 황에는 또 32황, 33황, 34황, 35황이 있다. 미생물이 이런 다양한 황을 분해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보듯이 황산염 환원균은
더 이것을 34보다도 32를 더 선호한다. 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한다 등등. 텍사스와 루지애나 만 연안이나 한때 밝은 노란색의 커다란 황더미가 있었다.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체 원소인 황은 질소의 순환과 비슷하게 다양한 화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환경에서 순환한다. 황은 이와 같은 순환은 질소 순환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순환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황은 거대한 대기의 저정수를 통과하지 않으며 세포의 구성에도 별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황은 단백질과 RNA를 존재하는 모든 세포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핵심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메티오닌이다. 우리는 미생물이나 식물을 먹어서 메티온을 얻는다. 물론 중간에 동물의 조직을 거쳐 오긴 한다. 박테리아는 현기성과 호기성 탱크를 순환시키는 동안에 탱크에서 번성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아직 인공 배양 때문에 칸디다투스 아쿠폴리박터 질산염 역시 3차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박테리아의 탈질 작용을 조정하기 하여 제거할 수가 있다. 탈질 작용은 질산염을 기체 질소로 전환시키는 무기호흡의 연속 과정이다. 질산염은 아질산염으로 다시 질소가 된 후에 산화질소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체 질소로 바뀐다. 이 연속 과정에 있는 각각의 화학물질은 다음 순서의 무기호흡을 일으키는 산소 대체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유기물과 질산염은 이산화탄소와 아질산염을 생성하고 대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탈질 작용의 시작점인 질산염은 2차 처리 과정을 거치는 하수의 함유물이 퇴비에서 그러듯이 아모니아 생성 과정과 질화 과정을 차례로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질산염을 제거하는 3차 처리를 위해서는 탈질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쉽다. 하지만 대기 중에 질소를 돌려보내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질소가 대기 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질소는 물에 잘 녹고 이동 가능한 질산염 형태로만 축적될 것이다. 질산염은 아모니아처럼 질소의 다른 형태로 타향에 고착시킬 수 없다. 결국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서 땅을 질소가 결여된 사막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질소를 대기 중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대기 중의 질소 공급량은 사용되는 양에 비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 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질소와 질소 사용 비율을 근거로 계산한 대기 중의 질소 겨우 1500만 년이다. 35억 년이라는 지구 생물의 역사에 비교하면 순식간이다. 박테리아 탈질 작용, 질소를 제거하는 고세균도 하나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네덜란드의 하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설비든 가능하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살수 여상 기법으로 공기가 뻥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의 몇 미터 깊이로 돌들을 깔아 놓은 것이다. 위에서 화전식 분배기로 하수를 뿌리고 소량의 하수를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처리한다. 곧 필터 안의 돌들이 유기호흡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밀집된 견막인 점액질로 덮여 살수 여상 필터를 대단히 효율적이고 빠른 유기물 산화 장치로 만들어준다. 살수 여상법을 거친 배출물은 2차 하수 처리 장치로 들어간다. 2차 처리가 잘 진행되면 이 배출물에는 유기물이 거의 남지 않게 되고 BOD도 상당히 낮아진다. 그래서 배출물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사는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모두 소모해 냄새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2차 처리 하수는 환경에 다른 문제를 가끔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자연계 수상 환경에서 광합성 미생물, 조류, 남세균의 정식은 질소나 인의 양에 의해서 제한되는데 질소, 무의 형태로 가득한 2차 처리 하수에 더해지면
깨끗했던 물에서 생태학자들이 부영양화라고 하는 강합성 부영양화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 과정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3차 처리가 삽입되었다.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것은 화학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미생물로 제거하는 것이 좀 더 이득이 된다. 미생물로 하는 방법이 폐수 처리 공장은 폐수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20세기에서 상당히 최근의 기술이다. 자,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아마도 1855년 여름 런드를 템스강에서 일어난 대악취 사건이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미생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일에 템스강은 갑자기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서 소위 끔찍한 대악취를 일으켰다. 냄새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영국 하원에서는 커튼을 라임즙에 적셨고 시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했다. 버드는 옥스퍼드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가 늦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런던을 식히고 템스강의 물을 쓸어내려 잠시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현대 폐수 처리의 1차 목표는 하수의 유기물과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를 감소시킬 미생물을 투입하여 이 폐수가 강이나 바닥에 산소를 소모시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은 유입되는 하수에서 큰 물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것을 1차 처리라고 한다. 탄소, 산소, 황, 인 등의 다른 생체 원소들도 자연계에서 비슷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들도 생명체의 필수적이다. 이 모든 물질의 순환은 지구의 생태계를 공고히 지키는 미생물의 수많은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우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화학물질을 유지해주는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 복잡하게 어울려 사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소 같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개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 화학물질의 공급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이것이 대기 중의 기체 질소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강대한 질소 자원을 빼내었다 되돌리는 순환 작용력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 화학물질 네트워크를 우리는 질소 순환이라고 하고 순환 과정의 대부분은 미생물이 작동시킨다. 순환 과정에서